94년도부터 처음 최용신 선생이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근에 최용신 애로운 진실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신 선생 여러 번의 강의가 여러 차례 주제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다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최용신은 26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생 여정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 10여 페이지 정도면 그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용신보다는 최용신에 감동한 주변인들, 그 중에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최용신을 후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용신 전기 출판에 앞장선 김교신, 유달령 선생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분들은 최용신의 무엇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감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에 최용신 선생이 돌아가시자 여러 언론에서 감동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심은 선생은 그 정신을 모델로 해서 상록수 소설을 썼지만, 그리고 소설 때문에 최용신 선생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소설 속 허공의 인물로 가둬버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후 1939년도에 성서조선을 발행하던 김교진 선생, 그리고 김교진 선생의 제자인 유달령 선생님이 이런 분의 어떤 일대기는 소설로 쓰여졌지만 전기로 남겨서 후대에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용신 전기를 출판합니다. 아마 그때 이분들에 의해서 최용신 전기가 출판되지 않았으면 지금 최용신 선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그나마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의 주도로 최용신 전기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최용신에게도 축복이지만 최용신 선영사업을 하고 있는 안선 씨에게도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김교진 선생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교진 선생은 1901년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 사포리에서 출생합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고 함흥에 있는 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정칙영어학교에서 당대의 저명한 영문학자 사이토 밑에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이후 동경 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 이듬해 지리박물과로 전과하여 졸업합니다. 김교진 선생의 일본 유학 중에 김교진 선생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환점을 맞습니다. 그것은 동경 시내에서 노방 전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후 성경을 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중에 교회 내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겉모술수를 해서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던 중에 웃지마라 간조라고 유명한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 이분 문화의 성소 연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평생의 동지였던 함석헌 등과 함께 7년 동안 성서를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동경대보다 크다 할 정도로 근대 일본 정신에 큰 맥을 이룬 분입니다. 우찌무라 문화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걱정을 같이하고 소망을 한 곳에 붙이던 조선인 6명이 동경 쓰기나미촌에서 의기투합하여 조선 성경 연구회를 시작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모여서 조선을 생각하고 또 성경 원문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 원문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도 그때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성서조선 사건으로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복역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인 교도가 모르게 헬라어로 대화를 하였고 이를 지켜본 주변인들은 그들은 정말 천재라고 중언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하여 고향인 함흥 영생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수 연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성수 연구 모임이라는 게 어떤 지금 교회를 나가면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태지만 이분들은 뭐 주일날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발표하고 토론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한 거죠. 했고 그리고 또 그 성서를 조선을 성서이해라는 모토로 성서조선을 발간합니다. 1927년 7월에 창간한 성서조선은 어려운 가운데서 매달 그 발행이 됐는데 좀 어려우면 겨울로 발행이 됐고 1942년 3월 성서조선 사건으로 폐간될 때까지 계속 발행이 됐습니다. 성서조선은 한 300부 정도로 그 발행 부수는 적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워낙 수준이 높은 그 성경 해석으로 해서 당대 이용도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 같은 지도권 목사들이 설교 자료를 활용할 정도로 활용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매주 성서 연구회 모임과 또 방학을 이용하여서 성서 강습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함석헌 선생의 성서적 입장을 본 조선 역사, 김교신의 조선지리 소고 등의 명문이 성서조선의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김규신 선생은 1928년도에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스카웃이 됩니다. 양정고등학교 스카웃 될 때 김규신 선생은 자유로운 출퇴근을 조건을 제시했는데 동정사범학교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 사범대학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학벌의 교사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 수용하고 양정고등학교로 스카웃돼서 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양정고 재직 시절에 유달령, 송기정, 윤석중 등을 여러 훌륭한 제자를 길러냅니다. 그 송기정 선수는 그 김조준 선생이 일본 동경 유학 중에 그 이분이 체력도 좋고 팔씨름 선수였고 또 달리기도 잘해서 마라톤을 좀 했었나 봐요. 해가지고 이 송기정 학생의 어떤 그 장거리 달리기 실력을 발굴해서 마라톤 코치로 지도를 했고 일본 동경의 그 베를린 올림픽 예선을 치르러 갈 때 송기정 그 학생이 그 스승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달릴 때 선생님 앞에서 달려달라. 선생님 얼굴만 보면서 달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김교진 선생이 일본에 가서 그 차를 타고 앞에 가면 차창을 얼굴 내밀고 그 송기정 선수는 그 스승의 얼굴을 보면서 죽도록 뛰어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그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의 송기정은 어쩌면 선생님은 남에서부터 인생의 지도자가 될 사명을 띠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무엇이 제절로 배워지는 것 같은 분이 바로 선생님이었다고 스승 김기효신을 회고하였습니다. 그 유달령 선생도 그 자기 그 해고록에 1945년 8월 15일 날에 미칠 듯이 기뻤던 그날에 해방을 몇 개월 남기고 소천하신 김규준 선생을 그리며 선생님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김규준 선생을 진면을 아는 분들은 다 그랬을 것이라고 그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여기서 그 김교신 유달령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용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유달령 교수를 제가 뵀을 때 그 어떤 과정에서 최용신 전기를 쓰게 됐냐고 여쭤봤을 때 그 성서 그 조선 그 모임들은 그 방학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어떤 조선의 역사도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달령 선생은 자기는 듣는 입장에서 그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소설이 쓰여졌지만 이런 분은 좀 전기를 남겨서 후대에 좀 알려주지 않느냐 그 주장을 했고 듣고 있던 김교신, 함석헌, 다석 유용모 같은 분들이 좋은 생각이 돼가지고 찬동을 해서 전기가 곧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39년도에 그 김교신 선생님한테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자네가 그 수원 고능에 다니면서 최용신 선생도 잘 알고 또 그 연관을 했으니까 자네가 직접 써서 그걸 빨리 해라 해가지고 그 김교신 유달령 선생은 스승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샘골, 원산 방문해서 그때 썼던 거죠. 그리고 그 전기가 39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에 무려 4판이나 나갔답니다. 4판이 나갔고 그 이후에 42년대 성소조선의 그 건두문인 조화라는 글이 문제가 돼가지고 성소조선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연관된 사람이 다 구속되고 독자까지 구속이 되고 그 감옥에 갔는데 그때 최용신 전기는 그 불온소적으로 지적되어 전부 몰수되어 소각 처리됩니다. 또 김교신 선생은 그 국소수 독자들이었지만 소록대에 그 성소조선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록대 그 문둥병자들에게 그 성소조선이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화여대 양혜연 교수님은 자기 저서에서 가장 작은 자와 천한 자를 접대하는 것이 만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는 것이라는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 성소조선을 매개로 제대로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소록대 역사관에는 윌슨, 김교신, 최홍정 목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고 서신 교환을 모아 출판한 김교신과 문둥아 단행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소조선 사건으로 1943년 3월 불기소 처분으로 추록한 김교신은 교직은 물론 전도 활동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때 전국의 성소조선 족자들을 순방하며 지내다가 1944년 7월 현지 징용 형식으로 함흥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자진 입사합니다. 조선 노무자 주택의 관리계 개장으로 3천여 조선인 노동자의 복지와 의료, 주택 등 개선에 힘을 쏟았고 손수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석탄차도 끓으면서 노무자들과 삶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김유신 선생의 헌신적인 그 모습에 그 근로자들이 마음을 움직였고 근로자들의 주택은 청결해지고 그들의 생활태도 아주 건실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그 일본인 그 주택 그 종사자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5년 4월 25일 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노무자 관리 근무 중에 해방 100여일을 앞두고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회 사랑, 나라 사랑을 올곧게 실천하며 끝까지 창씨 계명을 거부한 김교신은 2010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로 추서됩니다. 2014년 11월에는 이만열, 박상희, 양행 교수 등이 나서 김교신 기념사회를 창립하고 참 신앙인은 참 사회인, 참 교육자, 참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 김교신의 삶, 신앙과 사상을 알리는 강연회, 출판사업 및 2기의 한국교회, 한국교육의 길, 역사적 과제 해답을 김교신에게 찾자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김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무교주의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고 이분의 생각은 기독교는 신자 각자가 어떤 인간적 중개 없이 하나님 앞에 독립 자유한 존재로 직접 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개신교 정신이 형식화 제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도화된 교회와 성례전을 비판하고 성서와 신학만을 중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러일 전쟁을 반대했고 제일고등중학교 불경사건이라고 천황의 교육 치거 사본 앞에 머리 숙여 경의 표하기를 거부해서 전국적인 비국민 혐오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굉장히 그 반체제 인사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1951년 일본에서 우표가 되어서 얼굴이 우표가 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뿌리로 근대 일본 정신사에서 기독교인에게는 영적 스승으로 깊은 존경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함석헌은 일본의 침략에 빼앗긴 것만큼이나 우찌무라
선생과를 웃지마라 간조의 만남은 얻은 게 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깊이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김교신도 둘도 없는 스승이라고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김교신 선생이 그 양종고에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 1942년에 일어난 성소조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학계 사건은 43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조선학계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고 이훈재 선생 같은 분은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그러나 성소조선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미결수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 성소조선의 연관자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가볍게 보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달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화라는 그 시가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함인데, 김교신 선생이 그 북한산 밑에 그 집을 짓고 살으셨는데, 그 아침 새벽에 올라가서 그렇게 냉수 마찰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항상 그렇게 그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하루는 그 이렇게 날씨가 풀리는 경칩날에 그 이렇게 웅덩이에 여러 가지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두세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참 겨울에 얼어 죽은 개구리들이 불쌍하다, 그런 글을 쓰면서 이후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와, 이렇게 추운데도 전멸을 면했나 보다. 끝부분에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부분을 일본 그 경찰에서 굉장히, 이건 바딱바딱 하는 놈들은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제거할 수 있지만, 너희 같은 놈들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다. 종교의 호를 쓰고 조선의 민족 정신을 깊이 심어서 100년 아니 500년 뒤라도 독립을 이룰까 터전을 마련한 아주 고약한 놈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용모 선생, 뭐 함석헌, 김교진 선생도 다 끌려갔고, 유달린 교수도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보니까 그 장기려 박사도 그 성소조선 독자였나 봐요. 그분은 무의촌 뭐 봉사활동 갔다가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잡혀가서 잡혀온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그 담당 검사가 아주 악질로, 그때 당시 악질로 유명한 구로타 검사였는데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나 봐요. 그래서 유달린 교수도 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담당 검사가 후지키 검사로 바뀝니다. 후지키 검사는 일본의 그 양심적 지식인 우찌무라 선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분이 그 지금까지 발행된 성소조선 1호부터 전부 다 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최용신 정기도 검열하는 과정에서 그 김교진, 함석헌, 유용모 이런 분들을 아주 오히려 존경하게 됐답니다. 존경하게 돼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풀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서를 풀려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꾸며져가지고 다행히 다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인데요. 그 이화여대 양혜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석헌이 수감되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김교신은 상주가 되어 그 부친상을 치렀고, 또한 김교신 자녀들의 홀례식 주례는 의뢰 함석헌이 맡았다. 해방 3개월 앞두고 떠난 김교신의 얼굴이 시에 짙게 드려져 있다. 그 유달린 교수님은 그 함석헌, 김교신 선생의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면은 그 함석헌 선생 김교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 그것은 100% 맞는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김교진 선생 5주기 추모 모임의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이분이 그 송두영 선생, 함석헌, 그 다음에 유달령, 노평구, 그 다음에 다석 유용무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30기 추모 모임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함석헌, 다석 유용무, 뭐 유달령 선생의 얼굴 보이네요.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유달령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달령 선생님은 1911년 5월 6일 일제 식민지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이천 대월면 고담리에서 태어났고, 양정고등학교 입학하면서 5년간 담임을 맡은 이가 바로 김교진 선생입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모두 김교진 스승과 만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참 스승을 만난 행운아인 것을 언제나 고마워한다고 유달령은 스승 김교신이 일평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양정고 졸업 후에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는데 조선인 학생이 줄이어서 입학은 보장이 되었고 졸업 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달현 선생은 평소 소신이 농촌 계몽 운동을 해서 나라의 독립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 김교신 선생하고 상담을 했더니 뭐 인생이야 소신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뭐 걱정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 수원 고등농림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수원 고등농림학교는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인 학생들이 개척사라는 그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구속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그 일제는 그 조선인 학생, 그 중에서도 사립학교 출신들이 그 주도를 했기 때문에 유달령 선생은 굉장히 그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또 교수라는 분이 일본어 과목 장문 시험에 아주 후한 점수를 줘서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해가지고 그 문학에 대한 그 수업을 했는데 듣는 학생이 유달령 교수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그 김교신 선생이 그 수원 고농을 방문해서 사또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잘 지도해 주는데 감사를 표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사또 교수도 그 우쭈무라 선생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좋아졌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또 교수가 우쭈무라 간주의 그 저서 중에 유명한 덴마크 이야기를 수장고에 있냐고 물었고 그 5권인가 수장고에 있는데 그때 사또 교수에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유달령 교수도 그때 그 책을 한 권 받아가지고 덴마크 이야기를 평생을 그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원 고농을 졸업한 유달령은 개성에 있는 호수돈여고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호수돈여고 교사로 재직해서 그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컨닝하는 학생들의 그런 정신으로 교육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 끝에 유달령 교수가 학교에 무감독 시험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감독 시험을 선언하니까 학교 측에서 논의를 한 끝에 말도 안 된다. 거절하니까 유달령 교수가 그러면 나 여기 교사직을 그만두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또 난리가 나서 또 모여가지고 학부형들까지 모여서 하는데 유달령 교수 같은 그 수원 고농이라는 게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을 학교에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유 선생님이 그 책임지고 모든 걸 그 문제가 되면 책임지라 그 조건을 해서 무감독 시험을 허락을 했고 유달령 교수는 서울대 그 농대 교수로 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무감독 시험을 계속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 해방 이후 1945년에 서울대학교 농대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6.25 피난 시절에 김교신 선생의 전해를 받은 덴마크 이야기를 바탕으로 늘 연구하던 덴마크 붕사를 내용을 하여 새 역사를 이해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게 51년 그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사후퇴하고 그 와중에 아마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뭐냐면은 전쟁 와중에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와중에 참 그 새 역사를 이해하는 책을 냈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해도 보통의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략으로 기린종 국토를 대부분 빼앗긴 저들은 불모 항무지를 개척했습니다. 민족 정신과 신앙으로 도덕적인 협동으로 교육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지상을 낭어를 만든 덴마크 역사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초토화된 조국을 일깨 세울 달가스나 구룬투비 같은 지도자와 협동과 교육 사업으로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는 정열을 담아 모두가 폐허 속에 낙담하고 있는 전중 중에 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정희 그때 당시는 최고의 의장이시죠. 이분이 그걸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그 국가 어떤 그 재건 운동을 계획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유달령 교수님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건 국민운동 본부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유달령 교수님은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뭐 몇 번 찾아오고 또 직접 찾아오고 해가지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조건을 제시했던 군정을 종신하는 것이 이 제국민운동의 목적이고 일체 간섭을 말하던 몇 가지 조건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수락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국국민운동본부장을 맡게 되셨다고 제국국민운동본부장을 맡아가지고 그 채용신의 어떤 그런 그 농촌운동 또 덴마크 정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일했는데 그 김종필 그 주리였던 육사 11기인가 이분들이 하도 간섭을 많이 해서 그만뒀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재건 61년에 재건 국민운동본부장실 이달영 선생이 펼쳤던 어떤 교육과 여러 가지 그 교육사업, 그 다음에 경제개발, 정신운동 이런 것은 이후에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져 저국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채용신과 손잡고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서 이달영은 해방 이후에도 평생을 농촌진흥과 나라사랑, 정신교육에 앞장섰고 그분도 2004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습니다. 그럼 유달령이 감당한 채용신에 대하여 증언과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달령 선생은 1933년도에 수원고농에 도움을 요청하는 채용신 선생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첫인상을 그분이 쓴 여기 성서조선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지만 제가 이제 묻는 과정에 가장 큰 인상은 채용신 선생이 윤곽은 뚜렷한 미인형인데 완전히 곰벌합니다. 야, 이렇게 곰보가 어딨냐 할 정도로 굉장히 곰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곰보 진짜 얼굴도 저렇게 얼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곰보 얼굴이 얼거가지고 윤곽은 뚜렷한 미인형인데 얼굴이 굉장히 곰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당차고 아주 그냥 그때 인상은 아주 그냥 지혜롭고 사랑과 정열이 불타고 그 다음에 고난을 들어오지 않는 인물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증언 중에 중요한 게 수원 고등 학생들이 이제 기금을 모금해서 주변에 농촌운동하고 이런 교육사업 하는 이런데 좀 기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했었나 봐요. 했는데 채용 선생이 일본 유학도 가고 또 어렵고 하니까 또 YT 후원금도 꾸며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안건을 올려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그때는 이제 수원고등의 학생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좀 주도였나 봐요. 주도였는데, 체험권 기금을 배정하는 날 경전한 논쟁을 벌였고, 사회주의 계열 학생의 주류가 피 같은 후원금을 지급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험권 학원은 일제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원이고, 또 IWC 후원을 받는다. 그때 이달림 교수가 자기가 당당히 나서서 최용신 선생은 어려운 과정에 합심해서 학원도 짓고 또 YW 후원금도 다 끊겼고 또 일제 정시 허가를 받았다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농민교육, 민족개몽운동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분이 갖는 비전 이런 걸 봤을 때 기금을 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게 주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기금을 배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불만을 품은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의자를 발로 차고 나가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단 교수님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이분이 수원 고농의 졸업 논문으로 농촌 불황 연구를 썼습니다. 농촌 불황 연구를 썼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안성의 어떤 그런 일대의 소득 수준, 종사자들, 인구 분포,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대단하다고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논문 담임 히로타 교수가 총독부에 가가지고, 이런 분을 농촌진흥사업도 앞으로 하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총독부에 취직이 됐다고, 자네 총독부에 취직이 됐으니까 총독부에 출근할 준비하라고 딱 통보를 해서, 이분은 아주 그냥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어떤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이제 나는 교육에 나갈 생각이지 총독부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관료는 싫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몇 번 불러가지고 논문도 그냥 취하시키겠다 해가지고 근데 논문이 통과됐으니까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그 총독부에 안 가고, 그래서 호수도 여기 교사로 그 재직 시절에 김교진 선생이 그 이제 그 방학단 이런 데 성서 강습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주 나갔었나 봐요. 방학 나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소설 상록수 최용진 선생의 전기를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37년도에 했었나 봐요. 37년도에. 그러니까 그게 단숨에 된 게 아니라 쭉 논의가 됐었는데, 3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가 이제 추진이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연락이 편지가 온 거지. 김규진 선생한테 자네가 쓰라. 그래서 이분이 그 정말 힘들게 써가지고 그 전기가 이제 출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분은 소설의 주인공으로만 남겨줄 수 없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이다. 민족 독립운동사에서나 여성운동사나 신앙이나 체험교육적인 사표로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 학원을 짓고 농촌 계목, 정신적 독립운동 등의 초인적인 여러 활동들은 반드시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지금은 별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후대의 민족의 자산으로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의무감에서 반드시 전기를 출판하자. 소식껏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듣고 있던 김교신, 함석헌, 다석 유영호 선생 등이 보충 질문도 하고 적극 나의 주장에 찬동해서 전기가 이제 출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교신 선생은 잡지 출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필력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전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그 원산도 가고, 그 다음에 안산에 방문했을 때 39년도죠. 동생인 최용진 선생이 그 학원을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최용진 선생이 자던 방에서 거기서 제가 자면서 자료 수집하라고 해서 방을 내줘서 자는데, 뭐 불도 제대로 못 대고 참 이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이렇게 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운동, 정신적 계몽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저녁에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막 젊은 나이에 해서 막 엄청 울고, 또 베개를 베고 자면서 최용진 선생이 얼마나 이 베개에 하면서 힘들었을 때 울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최용경. 예, 동생이 최용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용진 선생이 와서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유장님 증언했고, 그런 것은 기록에 쭉 나와 있고, 김교진 선생 일기에도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쫙 나와 있어요, 다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 기록이죠. 그 유단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용진 선생이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시대, 거기다 악독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자기를 희생하며 농촌에 들어가 농촌 계몽운동과 정신적 독립운동을 펼치다 돌아가신 것은 대단한 업적이야. 전기를 집필하던 20대의 생각이나 90이 넘은 지금에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눈에 보이는 뭐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뭐 건물을 크게 지은 거라든가 그런 업적은 없지만, 그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예수, 슈바이처, 페스탈로치, 다미안 신부처럼 인류가 영원히 마치는 사랑의 셈이 되었다고 봐. 김교신 선생도 그 평가에 동의하셨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곤홍 그 영국반 학생들은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민족운동을 정신적 독립운동 이런 것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수홍곤홍은 고종황제가 설립한 당시의 조선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 김교진 선생 일기에 기록된 최영수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 2월 13일 날 김교진 선생이 써놓은 일기에 보면은, 젊은 여성으로 더구나 처녀로서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선 민족의 어두운 눈을 띄우기에 일생을 보낸 태양,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일생을 해고하고 스스로 기도와 뜨거운 눈물을 금하지 못하겠나이다. 썩어진 이 세상에서라도 악의 덩굴이 온 지구를 휩싸고 뻗어가는 이때에라도 사람의 사랑과 고결한 심정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대착오 관념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에게는 확실히 태양도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이다. 1935년 1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35년 2월 13일자 일기에 최용진 선생에 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희 선생이 그 최용진 선생에 대해서 이때 처음 알았는가, 이다령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다령 선생님이 그 수원 고농에 학생으로 있었고, 또 그 스승과도 계속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그 성서 강습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참여했고, 아마 그 세운골에서 최용신 선생이 관한 이야기는 아마 좀 한두 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그리고 또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35년 2월 13일 김규현 선생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39년 2월 28일 화요일자에 보면은 인쇄소에 들르고 오전 10시 차로 수원에 고농 K군 안으로 천곡의 고 최용신장의 사적을 신방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그 최용신 정기의 출판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선생이 직접 세운골에 방문해서 그 여정담을 이제 일기에 기록한 건데요. 오후 1시에 천곡에 도착. 언덕 위에 덩그런 학원은 고 최양의 창자가 꼬여지도록 애써 지은 건물이라 하며 널 한쪽 흙 한 줌도 무슨 신성한 건물 같아 보인다. 또 그 사적을 말하는 한 노인이 그 눈물을 흘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을 때 참 최용신에 대한 감화가 새롭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년 3월 20일자에 그 일기에 보면은 수원 세운골학원은 고 최용신님의 동생인 최용신 선생이 북한학원, 북한학원이라고 보통 했는데, 그 김규진 선생 뭐 집이라든가 송정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어떤 그런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밤 11시가 지나도록 학원 경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다대한 학문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그 정기 쓰기 전에 그 최용신 선생이 서울에 이 모임에는 아마 그 김교신, 함석헌, 다석 유용모 선생 같은 분들도 송동 이런 분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최용신 선생이 한 이야기라든가 그 이후의 여러 과정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9년 4월 20일자 보면 유단현 교수가 쓴 건데, 천국에 생긴 하나님의 화학 실험을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단현 교수도 그 세운골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용신이 모든 걸 리드했다지만 또 주민들이 같이 일심동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용신도 용기를 얻었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최용신 선생이 그 첫 번째 그 수안군 거기 그 실습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 몸이 약해가지고 솔직히 중대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죠.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 지도로 갔는데 최용신은 거기서 힘들다고 그냥 와버린 거죠. 몸이 약하고 그런 분이 세운골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는데, 그게 아마 그 유단현 교수는 화학 실험을 분석하기에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호 이 연구원장을 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학원도 짓고 돈도 모금되고 어떤 그런 과정을 아마 화학 실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년 5월 11일 여기 보면 전재품 목사로부터 39년 5월 11일 전재품 목사로부터 그 연회에 참석하면 도중에 최용신 양의 관하여 면담하자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종료 청년회관에서 만나서 유관차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최용신 선생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까지 또 주도했던 그 전재품 목사님이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천국교회 부임하면서 그 전기를 쓴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 김교인 선생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건네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39년 그 7월 11일째 보면은 최용신의 큰오빠인 식궁 씨가 전화를 해와서 고려호텔에서 만났다. 그 고배로부터 기상한 길이었고 또 병중에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기 발간 계획에 찬성하여 일부러 이 면담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고마웠다. 고인에 관한 실화를 더 들을 수 있었고 이번 여름 휴가 중에 서강사에 모여 정기 편찬을 연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족들이 다 연관돼서 한 거지, 정기가 뭐 이렇게 대충 써진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년 9월 7일자에 보면은 최용신 전기 발간에 대한 출자 방법을 하고해 주십시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출판비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용신 전기 출판할 때 그 독자들까지 모금을 해서 그 전기를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939년 10월 3일자, 39년 12월 6일자 보면은 그 김교진 선생이 전기 교정을 보면서 손수건이 닿았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 교정을 보는데 눈물이 흘려서 교정 방해가 심하다.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눈물이 나서 눈물밥을 말아 먹을 정도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생애에 감동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함석헌 선생은 5원을 냈고, 그 다음에 다석이용우 선생 1원 50전, 이런 분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명단도 지금 성서조선에 김규진 선생 일기인데, 그게 성서조선에 또 실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기를 쭉 보면은 그 일기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들이 그 열성을 가지고 최용신 전기를 했느냐, 그 출판을 했느냐, 적나라하게 그 조사를 하고, 다 또 가족, 지인분들도 다 그분들 오히려 찾아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다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출판이 된 거죠.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원상, 최용신 선생 때 원상, 명사신 원상, 그 다음에 루시오고, 이번이 최용신 선생 원선 졸업사진. 조선일보에 이제 최용신의 농촌의 교문이라는 글이 실리는데요. 이게 그 3.1운동 이후에 그 문화정치를 일제가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선 동화, 조선 중앙일보에 이게 민간지가 뭐냐면은 그 창립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글이 그때 당시에 그 조선 동화 중앙 이런 기자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문장에 대단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100년을 앞서갈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진보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큰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1907년에 세워진 세인골 교회입니다. 최용신 선생이 31년 10월 달에 안산에 왔을 때, 여기는 그 밀려라는 그 선교사가 쉽게 말하면 단기 약으로 이렇게 순회가 했는데 안 된다고 YWC에 요청을 했고, 최용신 선생이 이제 YWC에 제일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선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와서 여기서 학원을 지을 때까지, 그러니까 33년 1월 15일 지을 때까지 한 2년 동안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세인골 학원 겸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이 살던 집. 여기서 보이는 게 소가마을 보이는데요. 최용신 선생 강습소 지을 때 분여회에서 150원을 후원하는데, 구우계라는 분여회인데, 그때 당시에 하도 농촌 경제 어려우니까 수원군에서 계란을 줘서 계란을 까서 병아리를 하고 소를 키우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득을 올리자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성과가 없었는데, 최용신 선생이 부임하면서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소가 그냥 한 1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서 세운골이 부자 됐자 할 정도로 최용신 선생도 집에 한 마리 소를 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운골에 우물이 2개가 있었다는데, 최용신 선생이 아래 우물에 이 우물을 썼다고 합니다. 최용신 선생이 세운골 학원 지을 때 마지막 소설 연설을 하는데, 이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앞선 선각자 같은 그런 대단한 어떤 문장 실력뿐만 아니라 연설 실력이 있다. 그래서 박순천 여사가, 국회의원 박순천 여사가 종로에서 연설할 때 최용신 김학준 선생이 부인 김근복 여사가 김학준 씨하고 같이 들을 때
물어봤답니다. 아유, 연설 잘하네. 최용신 선생도 저만큼 연설해. 아니요, 최용신은 얘보다 더 잘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용신 선생이고, 이게 지금 구국의 군정회원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최용신 선생이 그 학원 처음에 지은 학원이고, 이게 지금 최용신 선생이 사진입니다. 아마 그 짓고 나서 뭐 바로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분이 오오야마라고 일본 고등계 형사라고도 하고 뭐 이게 뭐 감독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여기서 영향을 발휘했던 분 같아요. 이 찍은데 보면은 지붕도, 그 전에는 뭐 최대 혼영 염석주 선생이 그 학원 이사장을 했었는데 최용신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야마가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지붕도 이렇게 기와집으로 올리고 아마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일장기도 뭐 이게 망택이라는 사람도 있고 일장기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일장기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골학원이 뭐 42년도가 없어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생골학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은 거 보면 똑같이 지었어요. 이렇게 방이 4칸이고 있고. 그때 당시 그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생골 학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게 생골 학원이 아니라 생골 교회 겸 학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이 3칸이었는데, 방이 4칸이었는데 3칸은 학원 용도로 쓰고 하나는 예배당으로 해서 거기는 교육을 안 했다고 합니다. 건축비 경과보고를 보면은, 이거 뭐 유다란 교수님이 전기에 기록한 건데, 갔더니 그 동생이 다 이렇게 기록된 기록한 것을 보여줘가지고 뭐 다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농촌 저축계 보조금, 구국에서 150원, 농민 학부양 모은 돈 150원, YWC에서 보조금 150원. 근데 농민 학부양이 모은 돈이 사실은 150원이 뭐 모은 게 아니라 염석주 선생이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거 최용신 선생은 아니고, 이 사진이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제가 94년도에 최용신 선생이 좀 관심이 많을 때 서울 IWC를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연세가 한 90 되시는 할머니가 나오시더만 이 사진을 책자에서 가위로 오려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용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사진이 그때 많던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냐고 했더니 그 돈을 YW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줘야 한대요. 거기다가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진을 주기적으로 가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한 번은 사진사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 더러워서 사진을 못 찍겠다. 이렇게 더러워서 뭐 집도 다 허물어지고, 그래갖고 그 설득하느라고 사진을 찍어야지 보낸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럼 좋은 집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기아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사진 찍으러 왔더니 안에 들어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쫓아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찍었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생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했던 것 같더라고요. 일본 고베 유학 시절에 최용신 선생님. 거기에 보면 나의 소감문이라는 글을 기고문을 썼는데요. 최용신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랑의 정신, 어떤 평화의 정신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언장 보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조선중앙일보에 최용신 부흥 기사가 났던 거고요. 동아일보 신가정 35년 5월호에 특집 기사로 이렇게 최용신 선생의 일대기가 이렇게 보도되면 굉장히 그때는 크게 나온 거죠. 그 다음 신문 선생이 35년대에 썼죠. 그래서 이 사진은 94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게 지금 있는 교회 전에 생골교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기념관, 그때는 루시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생골교회 교육관. 시에서 이 교육관을 철거하라, 이 공원 정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철거한다고 했고, 여기 생골교회에서 교육관을 쓰니까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때 생골교회에서는 교육관을 하면 교회는 언제 나가게 되느냐, 질문서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
그 채용골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코편이 막아서고. 그때 저도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95년 2월 13일 국민일보의 사회면 톱으로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최용신이 이 안산에서도 인심을 못 얻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도피했다가 일본에서 병원에서 죽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그 기사를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 사회부장이 최용신 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대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너무 틀려서 이걸 뭐 정정기사 내기도 하고 애매하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94년대 그 공청회가 끝나고 샘골 교회 교육관을 그 허무는 것을 뭐 없던 일로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뭐 최용신 선생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끝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그때는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아 왜 그러나. 그래서 최용신이 관심 가지라고 하니까 뭐 주위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힘들게 지금까지 그거 해갖고 다 현안이 해결됐는데 무슨 뭐 관심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안산의 그 인주승 기자라고, 그분이 좀 이렇게 그 최용신 책도 내고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아니 안산에서 왜 이러냐고, 분위기가 최용신 선생님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안산 그 문화원의 대장격인 그 어느 분을 가서 만나보라고, 최용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최용신 여기서 뭐 인심도 없고 뭐 판잣대기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죽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신문에 그대로 그 내용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형화된 어떤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추서 신청이 아니라 그 최용신 선생님을 좀 어떻게 되살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때 94년에 만난 그 중앙대, 그 전에 그 잡지에 보도가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용신이 신문 잡지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내가 임주승 기자한테 그것도 물어봤죠. 그거 혹시 찾아봤냐, 최용신 뭐 했더니 그분도 찾아봤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았다고, 그 서울의 잡지박물관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지에 기록이 보도됐다니까 잡지박물관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잡지박물관에 갔더니 명함도 없고 뭐 그때야 뭐 그러니까 젊은 사람 20대 젊은이 와가지고 오니까 그 뭐 최용신이 뭐냐면 독립용자 추수하고 이렇게 자료 좀 보고 하려니까 좀 자료 좀 찾게 해달라 했더니 무슨 미친놈이 왔느냐 하는 식으로 해요. 그냥 핀잔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쫓겨나왔는데 여직원이 따라 나오면서 그 쪽지를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이 김근수 교수라고, 이분이 잡지 박사로 우리 여기는 잡지도 몇 권 없는데 이분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 드렸더니 찾아오라고 해서 가서 뵀죠. 근데 이분이 아마 상당히 용기를 줬어요. 최용신이 그때 당시에 그 차별적인 그런 시대에 또 문화운동이라든가 뭐 용촌운동, 계몽운동, 교육운동 이런 것이 다 독립운동이지, 무슨 총 차고 칼 차고 그것만 독립운동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자네가 틀린 게 아니니까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지를 찾는데 신가장이라는 잡지를 그때 여기서 찾았어. 이분 그 교수님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추수 신청할 때. 근데 신가장 같은 그런 긴 장문이 없었으면 자료가 빈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다석 유영모, 함석헌, 뭐 다석 유영모 선생 이야기는 뭐 많이 있는데 좀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제자들, 동전 유학실 약혼자 김학준 선생, 그 주희덕 신명이랑 결혼식인데요. 주희덕 선생을 내가 그때 뵀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은 그 만주에 염석주 선생님 만주에 뭐 그 경농장 뭐 추공농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거기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장질인가 돼요. 그 염석주 선생의 누나의 뭐 아들인가 되는데, 그 신명이 양은 아주 최용신 선생이 그렇게 아낀 제자였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중매까지 최용신 선생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줘가지고 결혼을 못 올리고 돌아가시 나서 결혼해가지고 만주에 이전했는데, 부인 신명이 양의 첫 번째 부인, 그때는 부인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첫 번째 부인이 그 한 번은 그 최용신 선생이 그 와가지고 그 문을 밖에 춥다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꽉 잠갔대요. 왜 잠그냐고 물어봤더니 또 안에 또 잠갔다는 거예요. 왜 잠그냐고, 문을 열어주지 꿈속에서 왜 열어. 그랬더니 그때는 시대가 험악해가지고 좌우간 최용신이랑 연관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도 겁을 먹어가지고 최용신 못하게 문을 잠그는 거예요. 야, 그랬대요 그때 시대가.
그래 부인이 그래도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며칠 알다가 돌아가셨다고 최용신 선생님이 데려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규 목사 이런 분들은 막 그냥 뭐 최용신에 대해서는 뭐 막 내가 20대 찾아뵀는데 아예 그냥 막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 이야기를 들으라고 기초지식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래서 막 들으라고. 홍수영 씨, 아 이분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홍수득 씨라고 회계를 본 분이에요. 회계 그 건축할 때. 근데 그 굉장히 그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했던 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이 학원 지고 막 했을 때는 기독교인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독교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대로 그때를 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염석주 선생 둘째 부인인 아드님. 이분은 홍석필 장로님. 그래서 그 추서가 되고 나서 홍석필 장로, 김호희 장로 제 이름 3명으로 추서 신청이 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추서가 돼야 하는데 아버지 추서 좀 해달라고 이제 홍석필 장로님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석필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만나고 저한테 추서를 좀 해달라고 그때 막 부탁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 안원순 할머니 이분은 그 홍석창 목사님의 어머님이 되세요. 어머니 되시는데 그 홍석창 목사님 아버님이 홍석창 목사님 아버님이 그분 다 최용신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94년대에 공청회 막 열리고 할 때 제가 그때 교회를 그 생고교회를 가면은 그 예배가 다 끝나면 이렇게 다 나오면 인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오후 3시쯤에 갔더니 그때도 그분이 서서 이렇게 계시더라고. 아유 좀 앉아있지 서 계시냐고. 그 며칠 전에 갔더니 그 주일날은 이분이 오후 3시, 4시까지 서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최용신 선생님들 좀 아세요 보니까 웃으시니까 아니 나중에 그냥 막 못 가게 막 잡아주고 최용신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근데 나는 그 기초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최용신 선생님 아니까 아유 좀 들어봐야겠다고 이분을 찾았더니 안 계시더라고. 아유, 항상 있던 분이 어디 갔나 했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번호동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미망이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갔더니 뭐 커피도 사오셔서 타주시고, 아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분이 없죠. 그때 나이가 뭐 그때 비슷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최용신 선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록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김학준 선생이 체험골 학원 찍고 나서 왔어요. 여기를 안산에 와가지고 막 대판 저녁에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안원순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증언해요. 그때 당시 다 아는 거죠.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아드님 책 쓰는데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해서 책에 좀 기록을 하지 왜 안 썼냐고 했더니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한테도 안 물어보고 뭐 책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시더라고.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최용신이 그 송고문 당하고 아주 그냥 한 번은 저기 그 책을 일본어는 국어라고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어는 제2외국에서 조선어를 써야 하는데 그걸 국어라고 한번 써가지고 한번 발각돼서 끌려갔는데 막 정부형의 어떤 그런 그 성고문 동으로 막 성고문 당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맨날 같이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기록에서 그렇게 기록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다음날 또 이제 이번에 뵈러 갔지.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이제 뭐 갔더니 아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가라고.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니까 뭐 그 세운골 교회 최용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주도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최용신 핍박을 많이 했고 또 그 오야마라든가 그런 사람이 오야마가 또 최용신 선생님 들어가면서 교회에 제일 먼저 출석을 하고 아주 그냥 1등으로 그러고 나서 그 최용신 그 유품에 이런 것을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불태웠던 이야기 아주 그냥 눈물 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가 일제가 악독했더라고요.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40년 넘으면 또 전시 동원령이 내려져가지고 생골 교회가 쉽게 말하면 거기 가만히 놨자고 그렇죠. 최용신 그 강습소가 51년도인가 그 6.25 때 없어져요. 폭파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있었잖아요. 일제시 해방될 때까지 뭐 가만히 공장으로 해서 가만히 짜는 거 하고 그것도 한 번씩 뭐
그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동원해서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모아놓고 막 뭐 신사 그 항성요배 막 그런 걸 했나 보더라고. 그 뭐냐면은 그 한국 신민 서사 이런 것도 외우게 하고. 그럴 때 뭐 어떤 할아버지가 좀 늦게 오니까 그냥 일본 20살도 안 된 사람이 그냥 이런 빠가야로 막 조센지 빠가야로 발로 막 차가지고 막 며칠 있다 돌아가시고 막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뭐 좀 친해지니까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장난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시니까 모델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다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최홍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그 대접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홍신의 여러 기록물과 증언자료, 최홍신 전기를 박아낸 김교신과 유달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교신과 유달령은 가장 아끼고 존경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송소조전 사건으로 교도소 생활도 함께 했고 스승이 돌아가시자 스승의 장남을 큰 사이로 맞아들여 김교신과 유달령 선생은 사돈의 관계까지 이릅니다. 젊은 시절 90세가 넘은 유달령 선생을 서울 성천문화 재단에서 재단 이상 여러 번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달령은 단순히 최홍신과 정기 저자의 관계를 넘어 평생을 함께한 동지였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김교신, 유달령, 최홍신은 추구한 가치를 공유하고 이론만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피보다 진한 동지적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교신과 유달령은 한 시대의 지식인, 신앙인으로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고 사랑한 참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김교신과 유달령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의 평가에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그들에게 다가온 최홍신은 일제식민지의 시대 상황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정점에서 실천하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이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교신 일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최홍신의 여동생 오빠의 고륙 지친은 물론 생포로 여러 지인 고향 원산 일대까지 강범위하게 깊이 있게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교신 유달령은 최홍신을 인류가 영원히 마치는 사랑의 셈으로 평가하고 그 진실을 후대에 기록으로 알리기에 감옥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기를 발간합니다. 그들의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점은 순고한 자기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제 식민지의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슈퍼갑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낙후한 농촌에 들어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헐벗은 농민들을 잘 입히고 조금이나마 배불리 먹이기에 쓰러져 가기까지 헌신했습니다.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도 교육만이 희망임을 설득하여 온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번듯한 학원을 완공하였습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신농사법을 도입하고 부업을 장려하고 이생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펼쳐나갔습니다. 그토록 의식 계몽과 문맹 퇴치 운동을 밤낮 가리지 않고 굶주려 가면서 초인적으로 실천하다 일제의 탄압, 후유증과 가로가 겹쳐 병으로 절명한 최홍신의 짧은 생애는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질적인 제공을 통한 설득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희생을 통한 가장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고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교육으로, 협동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며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 최홍신의 생애는 김교신과 유달령이 추구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 바른 민족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왜 아드님이 책을 썼는데 책에 이야기 안 했냐 했더니 아드님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아버지한테도 안 물어보고 또 그것은 또 자기들끼리 시시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분은 적나라하게 하더라고. 그냥 막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 힘든데 아주 그냥 막 도저히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최용진 선생님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최용진 선생님 일본에 갔던 것도 김학준 선생님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기록인데 왜 그거 기록이 안 하냐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는데 김학준 선생님이 저녁에 막 다 때려붓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예정을 왔는데 뭐 하루인가 이틀 있다 갔대요. 그러면서 편지가 매일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끊긴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최용진 선생님 일본에 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약혼자를 만나서 좀 이야기 들어보고 또 방황한다는 소문도 들리니까 그래서 막 갔던 이유도 큰 것 같아요. 믿음을 초월해서 함석헌, 김교신, 유달령, 그 다음에 다속 유용모 이런 선생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교신 선생의 큰아들, 유달령 선생의 큰딸 결혼을 해요. 예. 근데 이제 94년도에 제가 그때는 유달령 교수뿐만 아니라 최용신하고 나이가 동년배,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많이 살아계셨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홍석필 장로나 뭐 이런 분들도 그때 계셨지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 들은 이야기를 이것은 틀렸다,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유달령 교수님의 수준은 김웅희 장로님하고 저하고 유달령 교수님을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웅희 장로님 여기서는 최용진에서 최고 전문가로 이야기 되지만 유달령 교수님 앞에 가서는 어떤 인문학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용신에 대해서, 안산에 있어서 최용신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 수준이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때 추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 그때 그런 것들이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 안원순 할머니라든가 시키면 홍석창 목사, 이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분들, 그때는 다 살아계셨거든요. 그분은 그때 당시 나이가 10살 이하니까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기는 힘든데, 임주승 기자가 전에 한번 뭐 강연을 할 때, 100주년사 만들 때 제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존해 있는 제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 분 계셔서, 갔더니 그분 침략하려고 인터뷰를 갔다. 그러면은 홍석필 뭐 이런 분들 다 제자 시에 뭐 한 20명 명단 놓고 했는데 그건 아니냐. 그분들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최용 선생은 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동문은 되지만 제자라고 하기 힘들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드신 유달령 선생님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서 한 건지 또 정확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자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그러니까 정리 작업이 그때 유달령 교수 시체만을 이번에 교가 발표됐잖아요. 교가. 솔직히 저는 뭐 시에서 하니까 저는 뭐 나서서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뭐 뒤에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교가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건 진짜 교가. 그때 당시 나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100% 아니다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아니다고 내가 시에 주장했더니 뭐 제자 뭐 이런 분들이 다 교화가 했는데 당신이 그때 살지 않은 사람이 교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교가 아니라고 밝혀져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었으면 지금도 뭐 제자들이 교가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교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또 뭐 그런 이야기 하겠죠. 최용경이요. 네. 최훈 선생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35년 돌아가시고 나서 42년도인가 그게 아마 폐쇄가 돼요, 학원이. 그때까지 계셨어요. 예. 아니, 그때 당시에 살아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조금 부분적으로 최문 선생이 수원에서 잡혀가고 한 일주일 동안 들어온다고 나왔는데,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모수질 당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어린 나이도 막 슬펐다.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리고 이 안원순 할머니는 갔다 왔는데 들어온 도시가 집에 명문안을 간 거예요. 가니까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 그때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판단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은 그 저기 소장농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농이 오면 또 와가지고 그 빼돌리는 애가 감시를 한대요. 그래서 감을 하는 홍시감을 하나를 딱 주더래. 아, 어린 마음에 저렇게 맛있는 홍시감을, 아유, 홍시감 지금 흔하잖아요. 그랬더니 홍시감 그때는 구경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알인가 뭐 이렇게 그 봤는데 뭐 저기 쌀 구경도 못 하는데 싹 가져가 본대. 왜냐면 또 그 싹 가져가고 나중에 좀 이렇게 구워다 먹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했더라고요, 상황이. 진짜 그 세상은 지금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용신이 그때 당시 여기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를 아는. 그래서 유다른 교수님도 그 안산에서 최용신에서 평가가 좀 야박하다 했더니 그때 당시 안 살아봐서 그런다고. 그때 당시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진짜 그건 대단한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최용신 선생 같은 분은 우리가 그 신사임당 그 5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신사임당 이상으로 못지않게 5만 원권의 최용신 선생님 나와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나는 존경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